무슨 일인가요?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하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절망적이죠. 우리 집이 어딘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심지어 제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4주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과학자 탐정 반도쟁 교수. 철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이며 왕립학회 회원이고 의학 박사이며 치과 박사이기도 한 그야말로 천재 중의 천재 반도쟁 교수가 그의 흥미로운 사건 중에서도 손꼽는 사건이 바로 오늘 소개할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잃어버린 멀쩡한 신사가 반도쟁 교수를 찾아오고요. 기억을 잃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신사를 위해 반도쟁 교수는 그의 천재적인 두뇌를 돌려 단서를 찾아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연결해 갑니다. 과연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순간들과 단서를 제공하는 주변인들이 속속 등장할 때마다 쫄깃해지는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며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오후 2시, 생각하는 기계는 그의 작은 아파트 실험실에 있었는데 그의 유일한 하인인 마사가 주름진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문에 나타났다. 손님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녀가 말했다. 이름은? 생각하는 기계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교수님.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마사, 항상 방문객의 이름을 물어보라고 했잖아. 물어봤는데 그분은 자기 이름을 모른다고 했어요. 생각하는 기계는 놀라지는 않았지만 난처한 듯 마사를 향해 돌아서며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자기 이름을 모른다니. 그가 되물었다. 이런 별일을 다 보는군. 손님을 응접실로 모셔오게. 따라서 이 사건은 추가적인 설명 없이 시작되었고 낯선 손님은 생각하는 기계의 실험실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키가 크고 나이는 대략 35살 정도로 보였으며 깔끔하게 면도된 사업가다운 날카롭고 기민한 얼굴이었다. 지나치게 창백한 피부와 눈 아래에 짙은 다크서클만 아니었다면 그는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전체적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사람이었다. 아주 잠깐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과학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다소 놀란 것 같았고 삐죽삐죽 뻗친 노란 머리와 축 처진 마른 어깨를 유심히 관찰했다. 한동안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키 큰 낯선 남자는 생각하는 기계를 상대적으로 왜소한 존재로 보이게 했다. 자, 무슨 일로 왔습니까? 과학자가 물었다. 낯선 남자는 주저하는 듯 돌아섰다가 과학자가 가리킨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러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황당한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미치고 말 겁니다. 지금은 신경이 완전히 망가져서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요?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하죠?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절망적이죠. 낯선 남자가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이 어딘지, 어떤 일을 했었는지도, 심지어 제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4주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과학자가 끼어들며 방문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아는 건 뭔가요? 기억나는 것부터 모두 말해봐요. 그는 의자에 앉아 계속해서 천장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방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의자에 앉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마치 어른으로 성장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언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의자나 책상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은 익숙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4주 전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제가 느낀 인상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아침 8시나 9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방에 있었어요. 그곳이 호텔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거기 왔는지, 그 방을 전에 본 적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옷을 입으려고 했을 때 제 옷조차 알아볼 수 없었죠.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역시 낯설었습니다. 30분 정도 방에 머물면서 옷을 갈아입고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내 이름도 사는 곳도 내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는 호텔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려 거울을 들여다봤지만 거울에 비친 얼굴도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제 정체를 찾기 위해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개인 명함이나 업무용 명함도 없었습니다. 시계는 있었나요? 돈은요?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돈은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말했다. 주머니에 $10,000 이상의 돈 뭉치가 있었어요. 그것도 $100짜리 지폐로요. 누구의 돈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겠지만 그게 제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돈이라는 건 알지만 이전에 그 돈을 본 기억은 없어요. 보석은요? 이 커프 단추요. 낯선 남자가 주머니에서 커프스 한 쌍을 꺼내 보였다. 계속 하세요. 결국 옷을 다 입고 프런트로 내려갔어요. 호텔 이름과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요. 호텔 숙박부를 보면 어느 정도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방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27호였죠. 호텔 숙박부를 무심한 척 훑어보았어요. 그제야 여기가 보스턴의 야머스 호텔이라는 걸 알게 됐죠. 숙박부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며 내 방 번호를 찾았어요. 방 번호 옆에 존 도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거기에 적혀 있어야 할 도시 이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 이름이 존 도원일 가능성이 있나요?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이 호텔 숙박부에는 제가 그 전날 밤에 도착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존 도원이라는 사람이 도착해서 27호 방을 배정받았고 제가 바로 그 존 도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때부터 호텔 직원들은 저를 존 도원이라 불렀고 지난 4주 동안 제가 만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필체를 보고 떠오르는 기억이 없던가요? 전혀요.
지금 당신이 쓰는 필체와 비슷한가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짐이나 짐 체크표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 그 돈과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뿐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 필요한 물건을 샀죠. 둘은 한동안 침묵했고 낯선 남자, 그러니까 존 도원이 일어나 다시 초조하게 방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 옷은 맞춤 정장인가요? 과학자가 물었다. 네. 도원이 재빨리 대답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맞춤 정장은 주머니 안쪽에 제조업체와 옷을 만든 사람의 이름, 제작 날짜가 적힌 1000조각이 붙어 있죠. 저도 그걸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다 제거되어 있었어요. 잘려져 있었죠. 이런. 생각하는 기계가 갑자기 외쳤다. 속옷에도 세탁소 표시가 없겠군요. 네, 전부 새 것이었어요. 제조업체 이름은요? 그것도 잘려져 있었어요. 도원은 응접실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있었고 과학자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호텔에 도착한 상황은 알고 있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네. 미쳤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술에 취했던 것처럼 넌지시 물어봤어요. 직원 말로는 제가 밤 11시경에 짐 없이 도착해서 $100 지폐로 방값을 냈고 이름을 등록한 후 위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방을 요청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원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나요? 전혀요. 아내나 자녀도 기억하지 못하나요?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지금은 정신이 맑아요? 기억하는 게 뭡니까? 호텔에서 깨어난 이후의 모든 일은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도원이 말했다. 놀랍도록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사소한 일조차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기계가 일어나 도원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자 그는 지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과학자의 길고 섬세한 손가락이 방문자의 풍부한 검은 머리카락을 가볍고 능숙하게 훑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머리카락을 지나 단단한 턱선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팔로 옮겨가 탄탄한 근육을 눌러보았다. 마침내 잘 다듬어진 하얀 손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기계는 돋보기를 이용했다. 그런 다음 빠르게 움직이는 낯선 남자의 긴장된 눈을 응시했다. 몸에 상처나 흔적이 없나요?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네. 도원이 대답했다. 1시간 동안 흔적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의 눈이 살짝 반짝였고 마침내 그는 초조함이 폭발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세상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특이한 형태의 실어증인 것 같군요. 생각하는 기계가 대답했다. 정신과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된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잃었어요. 정체성을 잃은 거죠. 실어증이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될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요? 발견한 돈을 보여주시죠.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100짜리 지폐 뭉치를 꺼냈다. 대부분이 새 지폐였다. 생각하는 기계는 지폐를 면밀히 조사한 후 지폐는 도원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도원이 물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테니.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 설명해도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 도어는 생각하는 기계의 집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받았다. 첫째, 큰 미국 지도를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발견한 도시와 마을 이름을 큰 소리로 읽고 1시간 후에는 도시 전화번호부를 가져와 이름을 소리내 발음해야 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직업과 사업가들의 이름도 작성해 큰 소리로 발음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뇌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원이 떠난 후 생각하는 기계는 허친슨 해치 기자에게 전화했다. 즉시 오게. 자네가 흥미롭다고 할 만한 일이 생겼어.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미스터리인가요? 해치 기자가 신나서 물었다. 내가 다뤄본 흥미로운 문제 중 하나야. 과학자가 대답했다. 해치가 생각하는 기계의 집으로 오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마치 온몸이 물음표로 가득 찬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마침내 생각하는 기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생각하는 기계는 보이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그 남자는 단순히 자신을 모른다는 거야. 나는 그를 면밀히 살펴봤어. 그의 머리를 검사해봤는데 상처는 없었고 우울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것도 없었어. 그의 근육도 조사했는데 굉장한 이두박근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 현재나 과거에 운동을 즐겼던 사람이 분명했네. 그의 손은 하얗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흉터나 흔적이 없었어. 육체 노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이었지. 그의 주머니에 있던 돈도 그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뒷받침하네. 그렇다면 그는 누구였을까? 변호사? 은행가? 사업가? 뭐였을까? 어느 쪽이든 해당할 수 있지만 전문직보다는 사업가에 가까울 것 같아. 그는 단단하고 각진 턱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싸움꾼의 턱이지. 그를 자세히 보면 어떤 일을 해왔든 간에 항상 주도적이고 앞장서는 사람의 인상이었어. 리더로서 그는 자연스럽게 큰 도시로 이동했을 거야. 그는 전형적인 도시 사람이지. 해제 부탁인데 대도시에 있는 특파원들에게 연락해서 존 도원이라는 이름이 전화번호부에 나오는지 확인해주게. 그가 지금 집에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그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봐주게. 존 도원이 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다. 그렇지 않을 이유라도 있나? 물론 아닐 수도 있지.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이 도시도 조사할까요? 그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 4주 동안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이곳에 살았다면 그를 알아보는 사람을 이미 만났을 거야. 그럼 돈은요? 아마도 그 돈을 통해 그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상황이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중요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고 누군가 한동안 그를 제거해야 했을 수도 있어. 글쎄요. 만약 박사님이 말한 대로 단순한 기억 상실증이었다면 그를 제거해야 하는 순간에 기억 상실이 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난 기억 상실증 같다라고 말한 것뿐이야. 과학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적절히 투여하면 비슷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있으니까. 오, 이런. 해치 기자는 그제야 이해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약물인데 대마초와 비슷해. 그러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내일 도원 씨를 금융가로 데려가 주겠나. 그리고 주식 티커 소리가 들리는 장소로 데려가게.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될 테니까. 기자는 떠났고
생각하는 기계는 몬태나주 뷰티에 있는 국립은행에 전보를 보냈다. 100달러 지폐 일련 번호 846380번에서 846395번이 누구에게 발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10시, 해치는 생각하는 기계를 찾아갔다.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 존 도원을 소개받았다. 해치가 들어섰을 때 생각하는 기계는 도원에게 질문하고 있었다. 지도를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나요? 전혀요. 몬태나, 몬태나, 몬태나. 과학자는 단조롭게 반복했다. 생각해봐요. 뷰트, 몬태나. 도원은 절망한 듯 슬픈 표정으로 고개 저었다. 카우보이, 카우보이, 카우보이를 본 적 있나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코요테, 늑대와 비슷한 코요테를 본 기억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군요. 도원이 말했다. 생각하는 기계가 평소보다 더 짜증 섞인 어조로 해치 기자에게 말했다. 이봐 해치, 도원 씨와 함께 금융가를 걸어봐 주겠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주게. 그리하여 해치 기자와 도원은 함께 번잡하고 바쁜 사람들이 오가는 금융가를 걸어 다녔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주식 지세가 철판에 표시된 장소였다. 도원은 흥미를 보였지만 어떤 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낯선 사람이 보듯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갑자기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왔는데 분명히 중개업자같이 보이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죠? 해치가 물었다. 몬태나 구리가 폭락했어요. 그 남자가 대답했다. 구리? 구리? 구리. 도원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해치는 재빨리 그를 돌아보았다. 도원은 연구할 만한 표정을 지었는데 절반쯤은 알아차린 듯했고 절반은 흥분한 표정이었다. 구리? 그가 다시 반복했다. 그 단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해치가 빠르게 물었다. 구리, 금속 말이에요. 구리. 그가 반복했다. 하지만 해치가 지켜보는 사이 그 이상한 표정은 사라졌고 다시 절망한 표정이 드러났다. 월가에는 막강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그들 중 일부는 구리와 관련된 일을 한다. 해치는 곧장 도원을 이들 중 한 명의 사무실로 데려가 그를 소개했다. 구리 시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치가 도원을 주시하며 말했다.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파시겠습니까? 중개인이 물었다. 팔아요. 도원이 갑자기 말했다. 팔아요. 팔아야 해요. 구리를 팔아야 해요. 도원은 해치를 돌아보더니 잠시 멍한 표정으로 응시하다가 창백해진 얼굴에 손을 들어 올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는 생각하는 기계의 집으로 옮겨져 소파에 눕혀졌다. 생각하는 기계는 이번에는 의사 자격으로 그를 살피며 검사했고 해치는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처음 봐요. 해치가 말했다. 그는 그냥 손을 들어 올리고는 쓰러졌고 의식을 차리지 못했어요. 의식이 돌아오면 기억을 회복할지도 몰라. 그럴 경우 그는 나와 자네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 기계가 설명했다. 마침내 도원이 조금 움직였고 자극제 덕분에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가 쓰러지기 전에 정확히 무슨 말을 했나? 과학자가 물었다. 해치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설명했다. 그리고 팔아요라고 말했군.
생각하는 기계가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그는 구리 가격이 내려갈 것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가 처음 들었던 말이 구리가 폭락했다는 말이었으니까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겠지. 네, 기자가 대답했다. 30분 후, 존 도어는 소파 위에서 몸을 일으켜 방을 둘러보았다. 아, 교수님. 그가 말했다. 제가 기절했었죠. 그렇죠? 생각하는 기계는 환자가 의식과 함께 기억을 되찾지 못해 실망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정신 상태, 즉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구리를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생각하는 기계가 명령하듯 반복했다. 네, 팔아야 해요. 도원이 대답했다. 도원의 얼굴에는 큰 정신적 갈등의 흔적이 비쳤으며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고 있는 듯 보였다. 구리. 과학자가 반복하며 1센트 동전을 꺼내 보였다. 네, 구리요. 알아요. 1센트 동전이죠. 도원이 말했다. 왜 구리를 팔라고 했나요? 모르겠어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같아요. 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두 손을 맞잡았다가 풀기를 반복하며 오랫동안 멍하니 바닥만 응시했다. 기억을 되찾으려는 그의 투쟁은 극적이었다. 제 생각에 도원이 말을 꺼냈다. 구리라는 단어가 제 기억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사라져버렸죠. 과거 언젠가 분명히 구리와 관련된 무엇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생각하는 기계가 말하며 가느다란 손가락을 빠르게 문질렀다. 이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군요. 그들의 대화는 마사가 전보를 들고 문가에 나타나면서 중단되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급히 전보를 열었다. 그가 본 내용은 다시 그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런... 정말 놀랍군. 그가 소리쳤다. 뭔데요? 해치가 궁금해서 물었다. 과학자는 다시 도원을 향해 돌아섰다. 혹시 프레스턴 벨이라는 이름 기억나요? 그가 이름을 강조하듯 물었다. 프레스턴 벨? 남자는 되풀이했고 그의 얼굴에 다시 한번 정신적인 투쟁의 표정이 드러났다. 프레스턴 벨. 몬태나 뷰토에 있는 블랭크 국립은행 출납원 아닌가요? 과학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했다. 출납원 벨?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환자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해치도 무의식적으로 그의 행동을 따라했다. 기억이 떠오를 듯한 순간이었다. 이를 본 생각하는 기계는 환자가 기억을 되찾도록 노력했다. 벨, 출납원, 구리... 남자는 몇 번이고 반복했다. 도원의 얼굴에 떠올랐던 깨달음의 섬광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이 찾아왔다. 마치 병든 사람의 피로처럼 말이다. 기억이 안 나요. 너무 피곤해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저쪽 소파에 누워서 좀 자둬요. 생각하는 기계가 일어나 베개를 정돈하며 말했다. 지금은 수면이 다른 어떤 것보다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눕기 전에 그 $100 지폐 중 몇 장을 줄 수 있겠어요? 도어는 돈뭉치를 내밀더니 아이처럼 잠이 들었다. 이 모든 걸 흥미롭게 지켜보던 해치에게는 기이한 경험이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지폐를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마침내 빳빳한 새 지폐
15장을 골라냈다. 그 지폐는 몬타나 뷰투에 있는 블랭크 국립은행에서 발행된 지폐였다. 그는 그 돈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해치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위조 지폐처럼 보이나? 그가 물었다. 위조요? 해치가 놀라 물었다. 위조라고요? 그가 지폐를 받아 살펴보았다. 제가 보기엔 진짜 같은데요. 하지만 $100짜리 지폐를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전문가를 아나? 네. 그럼 바로 그를 찾아가게. 이 지폐 15장을 가져가서 하나하나 모두 확인하라고. 위조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면 바로 나에게 오게. 해치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떠났다. 그런 다음 생각하는 기계는 또 다른 정보를 보냈다. 수신자는 뷰트은행의 출납원이자 벨 사장이었다.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전에 설명한 돈이 어떻게 분실되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은행과 정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답변을 받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님이 잠든 동안 생각하는 기계는 조용히 그의 신발을 벗겨 검사했다. 그는 거의 닳아 없어질 정도로 지워진 제조업체 이름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돋보기로 자세히 조사한 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왜 이걸 진작 생각하지 못했지? 그는 스스로 물었다. 그리고 서부로 또 다른 정보를 보냈다. 하나는 콜로라도주 덴버의 맞춤 신발 제작사에게 보낸 것이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세넷 브랜드 송아지 가죽 블루처 8호 디 라스트 신발을 구매한 금융가나 은행가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존 도원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정보는 덴버 경찰서장에게 보냈다. 5주 이상 출장 중으로 추정되는 금융가, 은행가 또는 사업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존 도원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기계는 답변을 기다렸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리고 해치가 들어왔다. 어떤가? 과학자가 초조하게 물었다. 전문가는 위조 지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해치가 말했다. 이번엔 생각하는 기계가 놀랐다. 빠르게 치켜 올라간 눈썹, 갑작스럽게 닫힌 턱, 그리고 노란 머리가 앞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그가 외쳤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이거 참... 무슨 일이죠? 생각하는 기계는 $1000 지폐를 손에 들고 말했다. 이 지폐는 완전히 신권이야. 블랭크 국립은행에서 발행됐지. 그리고 일련 번호가 순서대로 있다는 건 최근 한 개인에게서 동시에 발행된 게 틀림없다고. 의심의 여지가 없지. 번호는 846380에서 846395까지 모두 B 시리즈야. 그렇군요. 해치가 말했다. 그리고 이걸 읽어봐. 과학자는 기자에게 마사가 해치가 떠나기 전 가져온 정보를 내밀었고 해치가 읽었다. B 시리즈 $100 지폐 846380에서 846395는 우리 은행에서 발행된 적이 없으며 같은 시리즈의 다른 27장과 함께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정부의 이 번호의 재발행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프레스턴벨 출납원. 해치 기자가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이건 이 남자가 도둑이거나 금융사기극의 희생자라는 걸 의미하지.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주장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다. 그건 두고 봐야지.
이후 몇 시간 동안 사건이 놀라운 속도로 연이어 일어났다. 먼저 덴버 경찰서장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의 부하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덴버에 있는 중요한 금융가나 사업가가 덴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더 오래 수사하면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존 도원이라는 사람은 모르며 전화번호부에 나오는 존 도원은 운송업자였다. 그 다음 플랭크 국립은행으로부터 프레스턴 벨, 출납원이 서명한 또 다른 정보가 도착했다. $100 지폐 소실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플랭크 국립은행은 새로운 건물로 이전했으며 일주일 후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되었다. $100 지폐 묶음을 포장한 몇 개의 돈 묶음이 불탔는데 그 중에는 생각하는 기계가 특정한 지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리슨 은행장은 즉시 이 지폐가 그의 사무실에 남아 있다는 내용을 정부에 진술했다. 생각하는 기계는 이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해치가 보고하는 동안 때때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 자료는 존 도원을 찾고 있던 특파원들이 보낸 보고서였다. 특파원들은 존 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알아보고 보고했다. 생각하는 기계는 하나씩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침내 생각하는 기계는 다시 전보로 돌아갔고 수고 끝에 이번엔 뷰트 경찰서장에게 또 다른 전보를 보냈다. 전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플랭크 국립은행에 금융 문제나 횡령, 금전 부족 사건이 있었습니까? 해리슨 은행장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출납원 벨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존 도원을 아십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는데 간단한 요점만 적혀 있었다. 해리슨의 책은 $17만 5천 달러를 횡령하고 사라짐. 벨의 평판은 훌륭하지만 현재 도시에 없음. 존 도원은 모름. 해리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즉시 연락바람. 이 답장은 도원이 깨어난 직후에 왔다. 그는 회복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였다. 1시간 동안 생각하는 기계는 그에게 온갖 종류의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의 기억을 되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프랜스턴 벨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도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해리슨을 알아요? 과학자가 물었다. 뷰트의 플랭크 국립은행 은행장입니까? 대답은 오직 이해할 수 없는 멍한 응시뿐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생각하는 기계는 해치와 도원에게 산책하러 나가라고 지시했다. 여전히 누군가가 도원을 알아보고 말을 걸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들이 목적 없이 걸어 다니는 동안 두 사람이 도원에게 말을 걸었다. 그중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저 사람 누구죠? 해치가 재빨리 물었다. 전에 본 적이 있나요? 아, 네. 그 사람은 제가 묵는 호텔에 있어요. 나를 도원으로 알고 있죠. 도원이 대답했다. 오후 6시쯤 그들이 천천히 걷고 있을 때 큰 사무실 건물을 지나갈 때였다.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잘 차려입은 활기찬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더니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해리. 그가 외치며 도원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안녕하세요. 도원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억의 흔적이 없었다. 피츠버그는 어때요? 낯선 사람이 물었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도원이 대답했고 그의 이마에는 혼란스럽다는 듯 새로운 주름이 생겼다. 실례지만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매닝입니다. 상대가 웃으며 대답했다. 해치 씨, 여기는 매닝 씨입니다. 기자는 매닝과 열정적으로 악수했다.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도원을 해리라고 알고 있었고 게다가 피츠버그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게 피츠버그였죠. 아닌가요? 매닝이 근처 카페로 들어가며 말을 이었다. 맙소사, 그날 밤 게임은 정말 치열했죠. 제가 갖고 있던 잭풀 기억나세요? 저는 1,900달러를 잃었죠. 그가 슬픈 표정으로 덧붙였다. 네, 기억합니다. 도원이 대답했지만 해치는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한편 기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그런 비싼 포커 게임은 기억에 오래 남죠. 해치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게 언제였나요? 3년 전이었죠, 해리? 매닝이 물었다. 그쯤 됐을 겁니다. 도원이 대답했다. 테이블에서 꼬박 20시간을 앉아 게임을 했죠. 매닝은 말하며 기분 좋게 웃었다. 끝났을 때는 정신이 멍했어요. 그들은 카페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갔다.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웨이터가 떠난 뒤 해치는 몸을 기울이며 도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해치가 물었다. 네, 물론이죠. 도원이 기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죠? 매닝이 물었다. 정말 이상하네요. 해치가 설명하며 말했다. 이분을 해리라고 부르시는데 저희는 이분을 존 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진짜 이름이 뭔가요? 해리 뭐죠? 매닝은 놀란 표정으로 기자를 잠시 쳐다보다가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치시는 건가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도원이 격렬하게 외쳤다. 나는 아파요. 병들었죠. 내 기억을 전부 잃었어요. 내 과거 전부요. 나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뭐죠? 세상에. 매닝이 외쳤다. 전 당신의 전체 이름을 몰라요. 해리 뭐였더라? 그는 주머니에서 몇 통의 편지와 서너 장의 종이 조각을 꺼내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낡은 수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모르겠어요. 그가 고백했다. 당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둔 오래된 수첩이 있었는데 태워버렸나 봅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건 3년 전에 피츠버그의 링컨 클럽에서 당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들 이름을 서로의 이름으로 부르길래 저도 당신을 해리라고 불렀죠. 당신의 성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는 새삼 놀라며 말했다.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나요? 해치가 물었다. 저는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매닝이 설명했다. 어디든 가죠. 친구가 피츠버그에 있는 링컨 클럽의 명함을 줘서 거기에 갔어요. 대여섯 명이 포커를 하고 있었고 그중에 이분, 도원 씨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테이블에서 20시간 정도 앉아 있었지만 그의 성을 기억할 수 없네요. 하지만 도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저를 기억 못하세요? 당신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도원이 천천히 대답했다. 피츠버그에 가본 기억도 없고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아요. 도원 씨가 피츠버그에 거주했나요? 해치가 물었다. 아니면 당신처럼 손님이었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매닝이 대답했다. 맙소사. 정말 저를 기억 못하세요? 당신은 밤새 저를 빌이라고 불렀어요. 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고맙지만 없어요. 도원이 말했다. 제 이름과 제가 누구였는지만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링컨은 어떤 클럽인가요? 해치가 물었다. 일종의 백만장자 클럽이에요. 매닝이 설명했다. 많은 철강 부호가 가입해 있죠. 저는 그들과 꽤 많은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피츠버그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그 클럽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확신하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얼굴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이분이 가족에 대해 뭔가 말했나요?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포커 테이블에서 가족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세요? 1월이나 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날씨가 몹시 추웠고 눈이 많이 내렸었죠. 네, 3년 전 1월이었던 게 확실해요. 잠시 후 그들은 헤어졌다. 매닝은 튜토닉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기꺼이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해치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이 도시에 머물 예정이며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하는 기계의 주소도 받았다. 카페에서 나와 해치와 도어는 과학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2장의 정보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는 생각하는 기계의 모습을 발견했다. 해치는 매닝과 만난 이야기를 간단히 전했고 도어는 2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다. 생각하는 기계는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 이야기가 끝나자 과학자가 말했다. 그리고 정보 중 하나를 해치에게 내밀었다. 나는 도원 씨의 신발에서 신발 제작자의 이름을 찾았고 덴버에 정보를 보내 구매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어. 이게 답변이야. 큰 소리로 읽어보게. 해치가 읽었다. 설명하신 신발은 9주 전 뷰투에 있는 블랭크 국립은행의 현금 출납원 프레스턴 벨 씨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존 도어는 모릅니다. 무슨 말이죠? 도어는 당황하며 물었다. 이건 당신이 프레스턴 벨이라는 뜻입니다. 해치가 강조하며 말했다. 아니, 생각하는 기계가 재빨리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야. 초인종이 울리고 잠시 후 마사가 나타났다. 교수님,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름은? 존 도원 부인이요. 신사분들, 옆방으로 잠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생각하는 기계가 요청했다. 해치와 도원은 함께 옆방으로 걸어갔다. 도원의 얼굴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분을 모셔와요, 마사. 과학자가 말했다. 홀에서 비단오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문에 걸린 커튼이 젖혀지더니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제 남편이 여기 있나요? 그녀가 숨가쁘게 물었다. 호텔에 갔더니 치료받으러 여기 왔다고 하더군요. 제발 여기 있나요? 잠시만요, 부인.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는 해치와 도원이 들어간 문을 향해 뭔가를 말했고 그들 중 한 명이 문 앞에 나타났다. 해치 기자였다. 존, 내 사랑하는 남편. 그녀는 해치의 목에 팔을 감아 안겼다. 날 모르겠어요? 빨개진 얼굴의 해치는 그녀 어깨 너머로 손을 비비며 서 있는 생각하는 기계를 바라보았다. 해치는 과학자와 오래 알고 지냈지만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해치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그의 어깨에 매달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다. 당신 아내잖아요. 날 못 알아보겠어요? 해치는 여전히 과학자의 얼굴에서 미소의 흔적을 볼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신사가 당신의 남편이 확실한가요? 마침내 생각하는 기계가 물었다. 물론이죠. 여자가 흐느끼며 대답했다. 존, 저예요. 그녀는 조금 떨어져 기자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기억 안 나요, 존?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해치는 사실대로 말했다. 저는 사실은 도원 씨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설명했다. 혹시 그에 대해 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제 환자이고 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기계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평소의 짜증은 잠시 잊은 듯 했다. 여자는 해치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매력 있는 예쁜 얼굴이었지만 생각하는 기계를 의문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기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어디서 오셨나요? 과학자가 물었다. 존 두원의 고향이 어디죠? 버펄로예요. 그녀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것조차 기억 못하나요? 그의 직업은 뭔가요? 그는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최근 활발했던 사업을 그만뒀어요. 여자가 말했다. 이전에 그는 은행과 관련된 일을 했고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가요? 6주 전이에요. 그는 어느 날 집을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핀 같은 탐정들을 고용해 그를 찾았고 마침내 야모스 호텔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으로 왔죠. 이제 우린 버펄로로 돌아갈 거예요. 그녀는 해치를 향해 애정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렇죠, 내 사랑. 반도제인 교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치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생각하는 기계의 찡그린 눈에서 천천히 즐거움의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해치가 보기에 그의 입가에 있던 미소도 굳어지는 것 같았다. 폭발할 순간이 오고 있었다. 해치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과학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도원 부인, 혹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약물을 알고 계신가요? 여자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아니요. 왜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이 남자가 당신의 남편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번엔 그 질문이 효과가 있었다. 여자는 갑자기 일어나 두 남자를 응시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니라고요? 아니라뇨. 무슨 뜻이죠? 제 말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당신을 신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제 말이 이해됐나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짜증 섞인 톤으로 돌아갔다. 여자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장갑 낀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창백했던 얼굴은 분노의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직도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얘기하는데. 생각하는 기계가 설명을 덧붙였다. 존 도원 씨가 피해를 본 구리 거래에 대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현재 상태도 알고 있죠.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감옥을 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신뿐 아니라 공모자들까지도 긴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이제 털어놓겠어요? 아니요. 여자가 대답하며 나가려는 듯 일어섰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적절한 순간에 체포될 테니까요. 해치 씨, 말로리 형사에게 전화 좀 걸어주겠나? 해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갔다. 날 속였군요. 여자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래요. 생각하는 기계가 만족스럽다는 듯 동의했다. 다음에는 당신의 남편인지 확실히 확인하는 게 좋겠군요. 그건 그렇고. 해리스는 어디 있나요?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좋아요. 과학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말로리 형사가 몇 분 안에 올 겁니다. 그동안 이 문을 잠그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없어요.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을 무시하며 생각하는 기계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해치와 도원과 함께 30분 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링컨 클럽 매니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냈다. 3년 전 1월에 방문한 고객 중에 해리 또는 헨리라는 이름의 방문자 명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있다면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시고 누가 그를 초대했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리고 말로리 형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옆방에 당신이 데려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여자입니다. 나는 그녀를 존 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사기치려 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물론 그 이름이 진짜 그의 이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뭘 알고 계신 거예요? 형사가 물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중에는 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때 말씀드리죠. 그동안 이 여자를 데려가세요. 신사 여러분, 오늘 저녁은 외출을 다녀와요. 돌아오면 몇 가지 정보 회신으로 이 일이 명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미스터리한 여자는 말로리 형사에게 끌려갔고 도원과 해치도 뒤따라 나갔다. 생각하는 기계는 몬테나주 뷰트에 있는 프레스턴 벨 부인에게 보낼 정보를 작성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의 남편이 이곳에서 일시적인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올 수 있습니까? 답심 부탁드립니다. 정보 배달부 소년이 현관에 서 있는 남자와 마주쳤다. 생각하는 기계는 정보를 전달받았고 그 남자는 자기 이름을 매닝이라고 마사에게 전했다. 매닝도 왔군. 과학자가 중얼거렸다. 그를 안내해요, 마사. 제가 왜 왔는지 아실 겁니다. 매닝이 말했다. 알고 있죠. 과학자가 말했다. 당신이 도원의 이름을 기억해냈군요. 그의 이름이 뭡니까? 매닝은 너무 놀란 나머지 대답하지 못하고 과학자를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름은 필스벌입니다. 이제 기억났어요. 어떻게 기억해냈죠? 잡지에서 큰 글자로 쓰인 광고를 봤어요. 그 순간 바로 그 이름이 도원의 진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고맙습니다. 과학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 여자, 그녀는 누구죠? 어떤 여자요? 매닝이 물었다.
아닙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매닝은 약간 어리둥절해하며 잠시 뒤 떠났다. 한참을 생각하는 기계는 손끝을 맞댄 채 천장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의 사색은 마사로 인해 중단되었다. 또 다른 정보가 왔어요, 교수님. 생각하는 기계는 재빨리 정보를 열어보았다. 피츠버그에 있는 링컨 클럽의 매니저에게서 온 정보였다. 귀하께서 지정한 달에 방문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헨리 씨, 카니, 해리 멜츠, 헨리 블레이크, 헨리 W. 톨먼, 해리 필스버리, 헨리 캘버트, 그리고 헨리 루이스 스미스. 누구를 더 알고 싶으십니까? 생각하는 기계는 피츠버그와 장거리 전화 연결을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만족한 듯했다. 자, 이제 프랜스턴 부인의 답신을 기다리면 되겠군. 그가 중얼거렸다. 답신은 거의 자정이 되어 도착했는데 해치와 도원이 극장에서 돌아와 과학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중요한 내용입니까? 도원이 초조하게 물었다. 그래요. 과학자가 말했다. 그는 봉투 덮개 아래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로운 문제였죠. 그리고 이제... 그는 전보를 열어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당혹스러운 표정과 함께 입을 약간 벌린 채 테이블에 몸을 기대고 팔을 머리로 가져갔다. 전보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해치가 읽었다. 보스턴에 있는 남자가 제 남편일 리 없습니다. 그는 현재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프레스턴 벨 부인. 36시간 후 세 남자는 다시 만났다. 생각하는 기계는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해치와 도원을 돌려보냈다. 기자는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 그는 그 일이 프레스턴 벨과 관련된 일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이 다시 만난 장소는 경찰본부의 말로리 형사 사무실이었다. 도원의 아내라고 주장한 미스터리한 여자가 있었고 말로리와 해치, 도원,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도 함께 있었다. 이 여자가 이름을 밝혔습니까? 과학자의 첫 번째 질문이었다. 메리 존스입니다. 형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주소는요? 없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범죄자 명부에 있었나요? 아니요. 자세히 살펴봤지만 없었어요. 그녀의 소식을 물어본 사람이 있었나요? 한 남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녀에 대해 직접 묻지는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해 알아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기계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리 형사. 과학자가 말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이 여자를 풀어주세요. 그녀에게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군요. 순간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반면 말로리의 얼굴은 실망한 듯했다. 지금 당장은 그녀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형사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절차에 맞지 않아요. 그녀를 보내줘야 합니다, 말로리 형사. 생각하는 기계가 명령했다. 그리고 여자의 어깨 너머로 형사는 놀라운 것을 보았다. 생각하는 기계가 윙크한 것이다. 그것도 아주 분명하고 길고 눈에 띄게. 알겠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절차에 맞지는 않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고 치마 끌리는 소리가 부스럭거렸다. 그녀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생각하는 기계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장 유능한 부하를 시켜 그녀를 미행해요.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를 그녀의 남편으로 체포해요. 그리고 나서 방을 수색해 돈을 찾아낸 후 둘 다 여기로 데려와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말놀이 형사가 놀라서 물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 그녀에 관해 물어봤던 남자는 몬테나조 뷰티에서 17만 5천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부하가 그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형사는 급히 방을 나갔다. 10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생각하는 기계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해치와 도어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자, 말놀이 형사. 과학자가 말했다. 내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만큼 당신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죠. 이야기가 끝날 쯤 당신의 부하는 그 여자와 횡령범을 이곳으로 데려올 겁니다. 그의 이름은 해리슨이죠. 그녀의 이름은 모르겠군요. 그녀가 해리슨의 부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아내가 있을 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사건은 각각 떼어놓고 보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형사는 시가에 불을 붙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이 신사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기억을 잃었다면서 말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다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아 관심을 가졌죠. 그가 $10,000 지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매우 특이한 실어증 증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모든 것이 그의 옷에서 제거되어 있었죠. 속옷 제조업체의 이름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된 사건이었죠. 그때 나는 절대 단순한 실어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병은 사람이 길을 걷거나 잠들거나 일할 때 갑작스럽게 발병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며 단지 무언가를 잊어버린 상태일 뿐. 보통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어 하죠. 이 신사도 그런 욕구가 있었고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 모든 질문을 이미 그는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가 보통 이상으로 영리한 사람임을 알았죠. 하지만 실어증이 아니라면 뭘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약물일까요? 나는 엔도에 해시시와 비슷한 약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나는 한동안 약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것이 내 추리의 기반이 되었죠. 그럼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뛰어난 지능을 가진 한 남자가 어떤 음모의 희생자가 되어 기억을 잃을 때까지 약물에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필체는 그대로였는데 왜냐하면 필체는 정신적 장애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건 신체적 기능이니까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의 머리를 살피고 사고의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하얗고 굳은 살도 없었죠. 그가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며 아마도 금융업자나 은행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변호사일 수도 있었지만 이 신사의 균형 잡힌 태도, 세련된 옷차림, 이 모든 것이
그를 변호사보다는 금융업자로 생각하게 했어요. 그 후 그가 깨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지폐 몇 장을 조사했습니다. $100짜리 지폐 15, 6장이 새 것이었고 1년 번호가 연결되어 있더군요. 그 지폐는 국립은행에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발행되었을까요? 은행에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나는 은행에 전보를 보냈고 해치 기자의 여러 도시에 있는 동료 특파원에게 존 도원을 수소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 도원이 그의 이름일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약물에 취해 자기 이름을 잊었고 존 도원이라는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적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존 도원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은행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가 서부에서 가져온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부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그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가 금융업자라는 생각으로 그를 금융가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구리라는 단어가 그를 자극해 그는 구리를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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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친 후 기절했어요. 어느 정도 내 추측이 확인된 셈이었죠. 그는 구리를 거래했거나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주식시장의 복잡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기절할 정도라면 그는 구리 거래에 생사가 걸린 상태였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따라서 어떤 음모로 인해 약물에 중독된 구리를 거래하는 금융업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말로리 형사? 물론입니다. 말로리 형사가 대답했다. 이 시점에서 뷰트 은행으로부터 전보를 받았습니다. 내가 문의했던 $100 지폐가 소각되었다는 답변이었죠. 이 전보는 프레스턴벨 출라번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신사가 가진 지폐는 위조된 게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프레스턴 벨을 알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 이름이 유일하게 신사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에 제일 민감하죠. 그렇다면 프레스턴 벨이 그의 이름일까요? 나는 순간 그럴 거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뷰트 은행의 출납원 프레스턴 벨은 약물에 중독된 아마도 구리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프레스턴 벨이라면 어떻게 그의 서명이 전보에 있을 수 있었을까? 사무실 관행상 자동으로 사용됐을까요? 특히 전보에서는 수없이 서명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자, 기억을 잃은 남자 도원 또는 프레스턴 벨. 그는 내 아파트에서 잠들었습니다. 당시 나는 이 신사가 위조 지폐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폐가 소각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해치를 위조 지폐 전문가에게 보내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뷰트에서 발생한 화재 손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요청하는 정보를 보냈어요. 그런 다음 이 신사의 신발을 벗겨 제작자의 이름을 확인해 봤죠. 신발은 고급이었고 그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 같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시 나는 이 신사가 앞서 말한 이유로 프레스턴 벨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정보를 보내 금융가나 은행가에게 이 신발을 판매된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덴버 경찰에게 금융업자나 은행가가 4, 5주 동안 그 도시를 떠난 일이 있는지 문의했어요. 그 후 해치를 통해 놀라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100 지폐가 진짜라는 거였죠. 이 답변은 프레스턴 벨이라고 생각한 이 신사가 도둑이거나 어떤 음모의 희생자라는 걸 의미했어요.
이어진 침묵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기억을 잃은 남자, 도원 또는 프레스턴 벨에게로 향했다. 그는 긴장했는지 손을 꽉 움켜쥔 채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정신적 투쟁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고 여전히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덴버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급하게 알아본 바로는 도시를 떠난 주요 금융가나 은행가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는 아니었지만 나에게 단서를 제공했죠. 또한 프레스턴 벨이라는 서명이 있는 뷰투에서 또 다른 정보를 받았는데 $100 지폐가 불에 탄 상황을 설명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소각된 것이 아니라 단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뿐이었습니다. 지폐는 마지막으로 해리슨 사장의 사무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해리슨. 도원이 반복했다. 나는 막연히 은행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해리슨과 어쩌면 여기 있는 벨 씨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은행은 손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재발행을 요청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지폐가 있습니다. 명백히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나는 뷰트 경찰에게 몇 가지 질문을 첨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이 $17만 5천 달러를 횡령한 뒤 사라졌다는 답변을 받았죠. 이제 나는 그가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 지폐 중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백했죠. 벨도 도둑이었을까요? 같은 정부에서 벨 씨의 평판은 최고였고 그는 도시를 떠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정보를 출납원 이름으로 서명하는 게 사무실 규칙이라는 내 추측을 확인시켜줬고 이 사람이 프레스턴 벨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여러 단서와 사건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됐습니다. 2 더하기 2와 같죠. 결과는 필연적으로 4였습니다. 그렇다면 음모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리와 관련된 무언가, 그리고 횡령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 나는 다시 한번 벨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그와 해치를 함께 산책하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혼란스러운 인물이었죠. 매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원이나 벨을 해리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더군요. 3년 전 피츠버그의 링컨 클럽에서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해치 기자가 매닝에게 이 신사에 대해 얘기해주고 나서 난 덴버에 있는 구두 제조업자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내가 설명한 신발이 몇 달 전 프레스턴 벨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금융업자나 은행가에게 판매된 신발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정보로 그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 한 여자가 나타나 존 도원이 자기의 남편이라고 주장했죠.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신중하기 위해 해치에게 먼저 그녀를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녀는 해치가 존 도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껴안으며 존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니 그녀는 사기꾼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존 도원이나 프레스턴 벨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구였을까요? 생각하는 기계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한동안 침묵하더니 잠시 후 그는 말을 이었다. 감정이나 직감의 미묘한 차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내가 본능적으로 해리슨을 벨의 현재 상황과 연관지었듯이 이 여자를 해리슨과 연관지었어요. 이 사건은 신문에 한 줄도 나오지 않았고 겨우 몇 사람만 이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낯선 남자 매닝이 $1만 달러를 얻으려고 이 여인을 이용한 걸까요? 더 지켜봐야 했죠.
나는 그녀에게 질문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영리했지만 해치 기자를 자기 남편이라고 주장한 건 큰 실수였습니다. 기자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그녀에게 약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녀는 꽤 침착했고 그녀의 태도로 보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가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때 나는 폭탄 선언을 했고 그녀는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죠. 나는 그녀를 말로리 형사에게 넘겼고 그녀는 감금됐습니다. 그 후 피츠버그의 링컨 클럽에 전보를 보내 이 사건에 등장한 미스터리한 인물 해리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확신에 차 벨 부인에게, 그러니까 벨 부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녀의 남편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때 매닝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가 온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라는 걸 눈치챘죠. 그리고 생각하는 기계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 사실을 이 신사에게 말했을 때 놀란 것처럼 보이더군요. 매닝은 당신을 해리 필즈버리라고 기억했어요. 나는 매닝에게 존 도원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던 여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전혀 모르는 눈치였죠. 그 후 그녀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적인 해리슨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목적은 당신을 붙잡아 가능한 한 구리와 관련된 거대한 거래가 끝날 때까지 감금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정보가 피츠버그 링컨 클럽으로부터 왔어요. 해리 필즈버리라는 이름이 3년 전 1월 방문자 기록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당신이었어요. 매닝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해결되지 않은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프레스턴 벨 부인의 답변이었죠. 만약 벨 부인이 있다면 그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알 겁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수천 가지 생각이 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했고 벨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라 기억이 반쯤 떠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벨의 부인에게 받은 전보는 프레스턴 벨이 호놀룰루에 있으며 그날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난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내가 세운 모든 추론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했고 마침내 모든 사실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주 확실히 말입니다. 마치 2 더하기 2가 4인 것만큼 확실하죠. 그것은 논리입니다. 30분 후 한 형사가 들어와 말로리 형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좋아. 말로리 형사가 말했다. 그들을 데려오게. 그 후 감금되었던 여자가 다시 나타나고 50세가량의 남자가 함께 들어왔다. 해리슨? 벨이 갑자기 외쳤다. 그는 두 손을 뻗으며 휘청거리며 일어났다. 해리슨! 알아요. 알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벨의 떨리는 손이 해리슨의 목을 향하려는 순간 말로리 형사가 그를 밀어냈다. 벨은 잠시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정신을 잃었다. 생각하는 기계는 서둘러 그를 살펴보았다. 좋아. 생각하는 기계가 말했다. 그가 회복하면 그동안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기억해낼 겁니다. 해리슨 씨, 우리는 약물과 호놀룰루의 새로운 구리 광산을 둘러싼 싸움, 그리고 그곳에 당신 동업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물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같군요. 혹시
추가로 할 말이 있나요? 수갑 찬 남자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방을 수색했습니까? 생각하는 기계가 두 사람을 체포한 형사에게 물었다. 네, 그리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돈뭉치였다. 생각하는 기계는 돈뭉치를 훑어보며 7만 달러 지폐 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은행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보고된 27장의 지폐 중 몇 장을 들어보였다. 해리슨과 그 여성은 끌려갔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몇 년 동안 자기가 은행장으로 있던 은행을 체계적으로 약탈해왔고 은행에 불을 내 큰 돈을 챙기려 했으며 그 여인이 그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체포된 이후 모든 이야기가 드러났고 거대한 구리 거래에 관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였던 벨을 제거한 뒤 벨의 신분을 도용해 다른 사람을 호놀룰루로 보내 그곳에 가치 있는 구리 자산에 옵션을 매입하게 했다. 호놀룰루에 있던 그의 공범이 뷰트에 있는 벨의 아내에게 정보를 보냈고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이 지나 해치 기자는 생각하는 기계에게 들러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어떻게 벨이 $10,000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그 돈을 준 것 같네. 아마도 그를 죽이는 것보다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야. 그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요? 그 질문은 재판에서 답이 나오겠지. 그렇다면 벨이 한때 해리 필스버리로 불리게 된 이유는요? 벨은 미국 철강 기업의 이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 3년 전 피츠버그에서 이사회 비밀 회의가 있었는데 그는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신분을 숨겼고 링컨 클럽에서 해리 필스버리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네. 오, 그랬군요. 해치가 외쳤다.